동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항상 무시당하던 김 여사님이 말투 하나만 바꿨는데 이제는 모든 주민들이 그분 말에 귀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게 누구냐고요? 제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50대 김정숙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입주자 회의 때마다 그게 말이 되나요? 아니, 그건 좀... 에이, 그런 거 해봤자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이 말할 때마다 초를 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리고 뭔가 말끝이 명료하지 않고 항상 흐리멍텅하게 문장을 끝내곤 했죠. 그 바람에 다른 주민들이 김 여사님 의견은 대충 흘려듣고 넘어가곤 했어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누군가 의견을 냈는데 매번 무시하고 기운 빠지게 하면 나중에는 그 사람 말을 흘려듣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말투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의견을 내셨는데도 왠지 더 설득력 있고 품격 있게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불과 몇 달 후에는 동대표 회의에서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김 여사님에게 먼저 의견을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좋은 의견을 냈는데도 말이 좀 거칠다,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와 같은 소리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중요한 자리에서 말할 때마다 그런데 말이지, 아니 그게 에이 뭐 이런 말들이 자꾸 나와서 본인도 모르게 가벼워 보이게 말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사실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투 하나하나가 상대방에게 주는 첫인상을 좌우하고 더 나아가 인간관계나 사회생활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저도 예전에는 똑같았어요. 제 딴에는 말을 잘 전달한 것 같았는데 왜 사람들이 제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지 정말 답답했거든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왜냐하면 저도 그 이후로 말투와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깊이 연구해왔고 실제로 많은 분들의 말투 변화를 도와드린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확인한 정말 효과적이고 품위 있는 말투의 핵심 포인트들을 여러분께 쉽고 실용적으로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단 몇 가지 습관만 바꿔도 여러분이 훨씬 더 신뢰받고 존경받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 잠깐만 시간 내셔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사실 품위 있는 말투라는 것이 단순히 어려운 단어를 쓰거나 높임말을 많이 쓰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품위는 상대방을 배려하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고 우아하게 전달하는 것에 있어요. 실제로 심리 언어학 연구에 따르면 언어는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수준에 모두 영향을 미치며 의사소통의 실패는 우리 마음과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가 상대방이 우리를 어떻게 인식하고 반응하는지를 결정한다는 뜻이에요. 내 말에 힘이 실리고 나를 품위 있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명확한 표현 사용하기. 품위 있는 말투의 첫 번째 비법은 바로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명확하지 않은 말은 설득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쓰는 아마도 그런 것 같은데 어쩌면 같은 애매한 표현들을 줄이고 명확하고 확신에 찬 표현을 사용해야 해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회의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이 프로젝트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마도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서 이걸 이렇게 바꿔보는 겁니다. 이 프로젝트는 현재 예산으로는 실행이 어렵습니다. 추가 예산 확보 방안을 먼저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떤가요? 같은 내용이지만 두 번째 말투가 훨씬 더 전문적이고 신뢰감이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카네기 멜론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확신에 찬 말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리더십 평가에서 평균 27%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는 확신 편향이라는 심리학적 현상 때문인데 사람들은 확신에 찬 말을 하는 사람을 더 능력 있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대요.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50대 중반의 최미선 씨는 동네 부녀회에서 항상 좋은 아이디어를 내시는 분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어서 그런데 확실하지는 않지만 혹시 틀릴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항상 말머리를 시작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다른 분들이 최 여사님의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최 여사님이 말투를 완전히 바꾸셨어요. 이런 방법을 제안합니다. 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말씀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불과 2달 만에 부녀 회장으로 만장일치 추대되셨습니다. 물론 너무 강압적인 느낌이 들면 안 되겠지만 나의 의사를 최대한 분명한 전달하는 것은 상대방으로부터 존중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2번째, 감정을 조절하며 말하기. 2번째 비법은 감정 조절된 말투입니다. 감정이 격해져도 품위를 잃지 않는 것이 진정한 품격이에요. 마하트마 간디는 분노는 산을 옮길 수도 있지만 현명함은 길을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화가 났을 때일수록 더 신중하게 말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감정 조절 이론에 따르면 감정이 격할 때 우리의 언어 선택과 표현 방식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전전두엽의 통제력이 약해져서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언어를 사용하게 되죠. 제가 지켜본 실제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동네 카페에서 일어난 일인데 한 40대 여성분이 잘못 나온 주문 때문에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계셨어요. 처음에는 이게 뭐야? 내가 주문한 거 아니잖아요. 제대로 좀 해.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쳐다보고 그 여성분도 점점 더 당황하시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같은 상황에서 다른 여성분은 대처법이 아예 달랐습니다. 아마도 주문된 2분의 음료가 서로 뒤바뀐 것 같았어요. 그 여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죄송한데요. 제가 주문한 것과 다른 것 같아요. 확인해 보시고 다시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목소리 톤도 차분하고 표정도 온화했어요. 직원도 네, 죄송합니다. 바로 새로 만들어 드릴게요. 라고 정중하게 응답했고요. 2분 다 같은 문제를 겪으셨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첫 번째 분은 다른 손님들의 시선을 받으며 불쾌한 경험을 하셨지만 2번째 분은 오히려 정말 품이 있으신 분이네 라는 주변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으셨거든요. 살다 보면 불쾌한 일이나 억울한 일을 겪을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대로 일이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음료의 경우 매우 사소한 일일 수 있지만 점원의 실수로 내가 원하는 음료를 마시지 못하는 것도 참 불쾌한 일일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때 무작정 상대의 실수에 대해 지적하고 나무라듯 말하는 것보다 아무리 내가 고객이어도 온화한 태도로 상대의 실수를 인지시킨 뒤 내가 원하는 바를 더해 개선 사항을 전달하면 당사자들의 감정을 상하지 않으면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터에서도,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모임에서도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상대방을 대함으로써 오히려 존중을 이끌어낼 수 있어요.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인간관계에 있어 이런 도움되는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3번째,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표현하기. 3번째 비법은 구체성과 논리성입니다. 막연하고 추상적인 표현보다는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볼테르는 정확한 단어를 사용하라. 그러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인지심리학의 정보처리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를 더 쉽게 처리하고 기억합니다. 애매모호한 표현은 상대방의 인지부하를 증가시켜서 이해도를 떨어뜨리고 결과적으로 화자에 대한 신뢰도도 낮아지게 되죠. 실제 사례로 제 지인 중 학원을 운영하시는 이주미 원장님이 계세요. 처음에는 학부모 상담을 할 때 아이가 좀 부족한 면이 있어요. 성적이 그냥 안 좋네요. 좀 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니까 학부모들이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일부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 상태를 제대로 파악도 못하는 것 아니야? 라며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원장님 딴에는 학부모들이 상처받을까봐 우회적으로 돌려 말한다는 것이
저런 식의 화법으로 굳어진 것이죠. 원장님은 저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나서 이윽고 말투를 완전히 바꾸시겠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점점 더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이가 영어 문법 이해도는 평균 이상인데 어휘력이 부족해서 독해에 어려움이 있어요. 이 단어장으로 하루 10개씩 단어를 외우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좀 도와주시고 격려도 해주셔야 더 빨리 늘어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수치와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급상승했고 입소문이 나면서 학원 등록 문의가 2배로 늘었어요. 같은 내용을 전달해도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말하니까 훨씬 더 전문적이고 신뢰할 만한 원장님으로 인식된 거죠. 네 번째, 긍정적 프레이밍 사용하기. 네 번째 비법은 긍정적 프레이밍입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떤 관점에서 말하느냐에 따라 받는 인상이 완전히 달라져요. 윈스턴 처칠은 비관주의자는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보고 낙관주의자는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말투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원리예요. 심리학의 프레이밍 효과 이론을 보면 같은 정보라도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판단과 반응이 달라집니다. 긍정적으로 프레이밍된 메시지는 상대방으로부터 더 호의적인 반응을 이끌어내죠. 제가 직접 목격한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어느 날 동네 마트에서 계산대 앞에 긴 줄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계산기가 고장이 나서 직원이 당황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앞에 서 계시던 한 여성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에이,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해요. 시간 진짜 아깝네. 다른 데서 계산하면 안 되나? 목소리도 날카롭고 표정도 짜증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이게 존댓말인지 반말로 혼잣말을 하는 건지 구분이 안 가는 무례한 말투였습니다. 그러자 뒤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직원은 더욱 위축되어서 일 처리가 늦어졌어요. 그런데 바로 뒤에 계시던 다른 여성분은 완전히 다르게 반응하셨어요.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천천히 하세요. 우리도 급한 건 아니니까. 살짝 미소까지 머금으며 직원에게 이렇게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그땐 제가 정말 많이 배웠다고 느낀 게 사람이 어쩜 저렇게 품격이 있을까 느꼈거든요. 나를 품위 있게 만드는 말투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한다는 걸 이때 알게 되었습니다. 뒤에서 그렇게 말이라도 편하게 해주니까 직원도 마음이 편해져서 오히려 더 빨리 문제를 해결했고 다른 손님들도 정말 품이 있으신 분이네 라고 속삭이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프레이밍의 힘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접근하느냐, 부정적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본인의 이미지와 주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다섯 번째, 상대방을 배려하는 언어 선택. 다섯 번째 비법은 배려하는 언어 선택입니다. 자신의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느낌을 줄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쇼펜하우어는 예의는 인간관계의 윤활유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면 소통이 단절되죠. 사회심리학의 사회적 교환 이론에 따르면 인간관계에서 상호 이익이 되는 교환이 지속될 때 관계가 유지됩니다. 배려하는 말투는 상대방에게 정서적 이익을 주어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요. 이런 상황을 겪어보신 적 있나요? 동네 아파트 주민 간의 갈등 상황이에요. 위층에서 소음이 심해서 항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한 주민은 이렇게 접근했어요. 위에서 너무 시끄러워요. 밤늦게까지 쿵쿵거리면 어떻게 해요? 좀 조용히 해주세요. 문을 두드리면서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자 위층 주민도 기분이 상해서 우리가 뭘 그렇게 시끄럽게 했다고 그래요? 애들이 뛰어다니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맞받아치면서 갈등이 더 커졌어요. 반면에 다른 주민은 이런 식으로 접근하셨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저희가 예민한 건지 모르겠는데 밤에 발소리가 좀 들려서요. 아마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인 것 같은데 10시 이후에는 조금만 신경 써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도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미소를 지으며 정중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위층 주민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 죄송해요. 저희가 신경을 못 썼네요. 앞으로 조심할게요. 양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화답하시면서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었어요. 심지어 그 주민분은 다음 날 케이크와 손수 쓴 손편지까지 가져와서 그간의 잘못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고 돌아가셨다고 해요. 위층에 사시는 분도 참 품격 있는 분이었던 거죠. 사람이 살면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래도 본의 아니게 피해를 줄 수도 있어요. 그게 사람 사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럴 때 그게 사람 사는 거니까 사과 안 해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품격이 떨어지는 사고방식인 거예요. 내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본의 아니게 타인에게 피해를 줬고 그걸 알게 되었다면 곧바로 고치고 사과할 수 있어야 교양 있고 품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6번째, 경청하고 인정하는 표현 사용하기. 6번째 비법은 경청과 인정의 언어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들었다는 것을 표현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데일 카네기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은 이해받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을 품위 있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여기죠.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바로 상대 말을 끊고 자기 말만 이어가는 것입니다. 듣기보다는 말하기에만 집중하는 태도는 배려심 부족으로 인식됩니다. 실제 예시를 들어볼게요. 가끔 갖는 독서 모임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분이 책에 대한 감상을 말씀하고 계셨어요.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라고 시작하시는데 다른 분이 바로 끼어들면서 아, 그 부분 말이야.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말을 가로채시더라고요. 원래 말씀하시던 분은 당황하셔서 말을 멈추셨고 다른 회원들도 어색한 분위기를 감지했어요. 그 후로 그 모임에서는 말을 끊는 분에 대해 좀 답답한 분이라는 인식이 생겼어요. 반면에 어떤 분은 이렇게 반응하셨어요. 정말 좋은 관점이시네요. 특히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도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원래 발표하시던 분도 기분 좋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전체적인 토론의 질도 높아졌어요. 그분은 자연스럽게 모임의 리더 역할을 하게 되셨죠. 우선 상대방의 말을 자르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말이죠. 특히 우리가 나이가 들면 내가 할 말도 금방 까먹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빨리 해버리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최대한 그것을 참고 내가 할 말을 다 쏟아내려 하기보다 차라리 까먹더라도 상대방이 하는 말을 지그시 바라보며 잘 들어주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럼 상대방은 나와 대화를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교양 넘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품격은 번지르르한 말이 아니라 절제된 제스처와 잘 듣는 두 귀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7번째, 품위 있는 거절과 반대 의견 표현법. 7번째 비법은 품위 있는 거절과 반대 의견 표현법입니다. 노라고 말해야 할 때도 품위를 잃지 않는 방법이에요. 괴테는 진실을 말하되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말하라고 했습니다. 거절이나 반대 의견도 방법에 따라 품위 있게 전달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의견을 냈을 때 일단 그것에 대해 긍정 혹은 칭찬의 표현을 해준 뒤 나의 의견을 말하면 그것이 아무리 반하는 의견이더라도 상대방이 훨씬 잘 받아들일 수 있어요. 심리학의 체면 유지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이 보호받을 때 더 개방적으로 소통합니다. 직접적인 거절보다는 상대방의 체면을 살려주는 거절이 더 효과적이에요. 정말 생생한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동네 봉사활동 모임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분이 무리한 계획을 제안하셨어요. 예산도 많이 들고 실현 가능성도 낮은 계획이었거든요. 어떤 분은 이렇게 반응하셨어요. 그건 안 될 것 같은데요.
예산도 부족하고 시간도 없잖아요.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직설적이고 날카로운 톤이었어요. 제안하신 분은 얼굴이 빨개지면서 그럼 당신이 더 좋은 아이디어 있어요? 라고 방어적으로 반응하셨고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하지만 다른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이런 창의적인 발상이 있어야 우리 모임이 발전하죠. 다만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 계획을 단계별로 나누어서 진행하면 어떨까요? 첫 번째 단계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로 시작해보고요. 제안자도 그렇게 접근하면 좋겠네요. 어떤 식으로 단계를 나누면 될까요? 라고 긍정적으로 반응하셨어요. 결국 모두가 만족하는 수정된 계획이 나왔고 제안자도 기분 상하지 않고 오히려 역시 정식님은 생각이 깊으시네요. 라고 감사해 하셨어요. 상대방이 무언가를 말했을 때 먼저 부정부터 하고 내 의견을 내세우는 것은 정말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내가 상대방의 말에 부정부터 하고 나의 의견을 말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일단 심리적 방어막을 만든 상태에서 나의 말을 듣기 때문에 아무리 내 의견이 논리적, 상황적으로 더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워집니다. 사람은 그만큼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죠. 8번째, 감사와 사과의 품이 있는 표현법. 8번째 비법은 감사와 사과의 우아한 표현입니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품격이 결정되거든요. 벤자민 프랭클린은 겸손한 사과는 자존심을 지키면서도 관계를 회복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심리학의 인지부조화 이론을 보면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과 믿음 사이에 모순이 생기면 불편함을 느낍니다. 적절한 사과는 이런 불편함을 해소시켜주고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죠. 제가 목격한 상황 중에 정말 인상 깊었던 일이 있어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요가 수업을 듣는데 한 수강생이 실수로 다른 분의 요가 매트를 밟아서 매트가 더러워진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냥 모른 척 사과도 안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매트 주인은 순간 인상을 찌푸렸어요. 당연하겠죠. 새로 산 깨끗한 요가 매트를 신발로 그냥 밟고 지나갔으니까요. 아무리 실내에서 신는 신발이더라도 머리나 얼굴을 대고 누워야 할 수도 있는 매트를 그냥 밟고 지나가다니 참 교양 없는 행동이었죠. 그래서 주변 분위기도 갑자기 어색해졌었어요. 하지만 이럴 때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주의가 부족했네요. 매트를 깨끗하게 닦아드릴게요. 라고 사과하면서 직접 물티슈를 가져와 정성스럽게 닦는 모습을 보이면 어떨까요? 대부분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정중하게 사과의 표현을 하고 물티슈까지 갖고 와서 행동으로 보여주면 오히려 몸둘 바를 몰라 하겠죠. 이렇게 하면 오히려 그분과 친분이 생길 수도 있고 차를 마시며 좋은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기회가 역으로 생길 수도 있었을 텐데 정말 아쉽단 생각이 들었어요. 9번째, 칭찬과 격려의 세련된 표현법. 9번째 비법은 세련된 칭찬과 격려입니다. 칭찬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품위가 달라져요. 오스카 와일드는 진정한 칭찬은 상대방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단순한 칭찬보다는 구체적이고 진심 어린 격려가 더 품위 있게 느껴지죠. 긍정 심리학의 강점 기반 접근법에 따르면 사람의 구체적인 강점을 인정해 주는 것이 그 사람의 자존감과 동기를 가장 효과적으로 높인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본 상황인데요. 동네 요리 교실에서 한 수강생이 처음 만든 요리를 다른 분들께 대접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몇몇 분들은 와, 맛있네요. 잘했어요. 대단해요. 이렇게 단순하게 칭찬하셨어요. 물론 나쁘지는 않았지만 좀 진부한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특히 간이 정말 절묘한 것 같아요. 단맛과 짠맛의 균형이 완벽하네요. 어떻게 이 정도 밸런스를 맞추셨어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좋은지 설명하시면서 진심 어린 관심을 보여주셨거든요. 요리한 분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정말 기뻐하시면서 사실간 맞추는 게 제일 어려웠는데 알아봐 주시니까 정말 뿌듯해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라고 하시면서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그분은 그 이후로 요리교실에서 인기 있는 분이 되셨고, 다른 수강생들도 그분을 정말 품이 있으신 분이라고 평가하게 되었어요. 구체적으로 무엇이 좋은지 표현해주고, 그것을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표현해주면 상대방은 나에게 마음의 문을 열기 쉬워집니다. 그리고 나도 기분이 좋아지고요. 지금까지 재벌집 사모님처럼 교양이 있어지는 방법 9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어요. 첫 번째, 명확한 표현 사용하기. 두 번째, 감정을 조절하며 말하기. 세 번째,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표현하기. 네 번째, 긍정적 프레이밍 사용하기. 다섯 번째, 상대방을 배려하는 언어 선택. 여섯 번째, 경청하고 인정하는 표현 사용하기. 일곱 번째, 품위 있는 거절과 반대 의견 표현법. 여덟 번째, 감사와 사과의 품위 있는 표현법. 아홉 번째, 칭찬과 격려의 세련된 표현법. 이렇게 9가지 내용으로 알아봤는데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가요? 혹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실수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부족한 존재니까 언제나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기회가 항상 열려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 태도가 우리를 더 교양 있고 품격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테니까요. 저는 그걸 믿어 의심치 않아요.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도 공유해 주세요. 어떤 일들을 겪으셨는지, 또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웠는지 말이죠. 더불어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거나 하소연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 소통하면서 의견을 나누다 보면 항상 더 나은 지혜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또한 가족에게조차 편히 말하지 못하는 내 속 마음들도 이 공간에 모두 펼쳐놓으시다 보면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가장 바랍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간관계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더 나은 인간관계를 위해 좋은 내용들을 말씀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이 채널의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꼭 아셨으면 하는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하기도 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분명 지인분께서 여러분의 진심을 알고 감동하실 거예요. 여기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의 법칙이었습니다.